자, 이번엔 비문학 외부 지문 5번째. 도덕 판단에 대한 철학과 신경 윤리학의 입장. 이 지문을 한번 볼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지문도 꼼꼼하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문단별로 나눠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 모르는 단어, 어휘들도 한번 쭉 노트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 내용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지문을 읽어봅시다.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이 주관적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천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중요한 단어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자, 도덕 판단이 지금 핵심이에요. 도덕 판단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 보편적인 것은 일반적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다 들어있네요. 자,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어떤 결과를 얻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을 도덕 법칙으로 제시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명령의 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수행 자체가 목적이다. 다시 말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 가언 명령이 아니라 가정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의무로서의 명령인 정언 명령이라는 것을 세운 것이다. 자,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 꼭 따라야 되는 명령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자, 이게 칸트 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자, 그 칸트는 도덕을 판단을 할 때 정언 명령을 내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칸트의 윤리학은 동기론이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칸트가 동그라미라면 공리주의는 세모라고 할게요.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리주의는 동기가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공리주의의 유명한 격언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들어봤죠? 이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결과를 최선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행복은 최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유용성 또는 쾌락을 의미한다. 자, 많은 사람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쾌락주의의 전제를 공유한다. 그럼 쾌락주의랑 공리주의랑 전제가 같다. 이런 얘기네요. 공리주의는 앞서 언급된 격언이 요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요 격언이 절대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이론이지만 동시에 같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인 이론으로 평가된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양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로 또 개별의 행위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규칙의 유용성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대요. 공리주의가 더 세분화돼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영국의 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영국의 철학자 브로드의 구분에 의하면 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꼭 체크해 두세요. 브로드의 구분에 의하면 칸트의 윤리 이론은 의무적인 이론에 공리주의적
주의적 윤리 이론은 목적론적 이론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아까 칸트는 의무론적 이론이고요. 연두색이었나? 공리주의 이론은 목적론적이래. 자, 이거 말을 보면 좀 쉽잖아. 칸트는 꼭 해야 정언명령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해. 의무론적 이론이었고 동기를 중시했고 공리주의는 뭐예요? 목적론. 목적을 향해 최종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자 이런 거죠. 자, 근데 브로드 씨는 그에 따르면 의무론적 이론은 요거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언제나 어떤 종류의 환경에서 그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거나 그르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의무론적 윤리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행위에 내재된, 포함된 근본 원칙에 주목하는 윤리다. 반면 이거죠. 목적론적 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좋거나 나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그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목적론적 윤리란 인간이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는 윤리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넓은 의미로는 행복이고 좁은 의미로는 쾌락이다. 여기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선하고 옳은 행위다. 라고 브로드 씨가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이론을 나타내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그치? 그러면 요거 의무론적 관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의무가 더 중요하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공리주의는 목적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경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행복이야. 그리고 쾌락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면 선하고 옳은 행위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이론, 의무론적 이론 쫙 정리하고 공리주의, 목적론적 이론을 쫙 정리하면 이해가 좀 빨라지겠죠. 자, 나지문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문제가 엮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도덕 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과 요거도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과 직관이나 감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별 크게 구분되어 왔다. 이에 대해 그린 아저씨는 아줌마인지 모르겠네. 그린 씨는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이성이나 감정이 각각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뇌의 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신경윤리학의 입장에서 이중 과정이론을 제시했다. 자, 그럼 그린 씨가 제시한 이중 과정 이론.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도덕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 모드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 도덕 판단은 수동 모드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유도되거나 이렇게 자동 모드에서 감정적 형태를 갖는 직관의 형태로 도출되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도출되기도 한다. 그리는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행위 방식과 동일한 행위 결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딜레마를 제시하여 도덕 판단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자, 딜레마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곤란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우리 한자성어도 있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예요. 자,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어머나. 트롤리의 딜레마 상황은 얼마 전에 이거 드라마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달리고 있는 트롤리, 기차 앞에 5명의 인부가 있어요. 내가 이게 기차를 쭉 타고 가는데 여기 5명이 서 있어. 자, 트롤리가 망가져서 이들은 곧 트롤리에 치여 죽게 될 거야. 이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트롤리가 있어.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선로 변환기를 달리 여기로 가는 길이 또 선로가 있었어. 선로 변환기를 당기면 당신은 옆 선로에서 일하던 한 명의 인부를 죽이게 되지만 대신 5명의 사람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행위는 타당한가로 제시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5명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가면 1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또 인도교 딜레마라는 게 있어.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또 선로 위에 트롤리 앞에 또 5명의 사람이 있어. 5명이. 그리고 당신은 선로 위에 인도교에 서 있고 선로 위에 다리 위에 서 있고 나는 내가 핑크. 자, 그 옆에는 큰 체구에 남자가 1명 서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해야 되겠네.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어떤 남자가 서 있어. 자, 당신이 5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을 선로에 떨어뜨려서 트롤리를 멈추는 것. 이 사람을 여기에 떨어뜨려서 1명이 죽어. 여기는 이렇게 만약에 기차가 그대로 트롤리가 그대로 간다면 5명이 죽어. 자,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로를 돌린다면 1명을 살리고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1명을 밀어서 죽이면 5명을 살릴 수 있는 거네요.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와 같이 제시된다. 그래서 요 앞에 트롤리는 1번이라고 하고 이 인도교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트롤리 딜레마에서 85%의 피험자들은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선로 변환기를 당기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런데 2번에서는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12%의 피험자만이 큰 체구의 남자를 미는 행위가 옳다고 판단했다. 자, 그린 씨는 이런 차이의 원인을 감정의 활성화 정도에서 찾았다.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인신적 도덕적 딜레마와 달리 인도 딜레마와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이 2번을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이에요. 판단의 정당화 가능성과 별개로 불승인의 감정 반응이 더 강하게 활성화됐어. 불승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감정 반응이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자, 이런 거는 좀 뭔가 내가 뭘 해야 됐지 이거? 레버를 달리는 운전대를 이렇게 돌리는 것과 여기서는 내가 직접 사람을 밀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2%밖에 옳다고 안 했고 여기서는 85%가 이렇게 옳다고 대답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래. 그린은 fMRI 촬영 결과를 분석하고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fMRI 촬영에서 트롤리 딜레마를 마주한 피험자들에게서는 고차원적이고 숙고적인 인지 처리에 관련된 되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자, 고차원적이고 숙고, 깊이 생각함. 자, 이런 인지, 지적인 거에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됐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교 딜레마를 접한 피험자들에게서는 감정 처리와 연관이 깊은 대뇌 영역이 활성화됐어. 자, 또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에 관한 긍정적인 응답에 도출된 시간과 부정적 응답의 도출에 소요된 시간 사이에는 근소한 작은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는 도덕과 무관한 딜레마에서의 긍정, 부정 응답 시간의 차이와 비슷했다. 자, 근데 이와 달리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긍정과 부정 응답에 걸리는 시간 차이는 비인신적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응답 유형 간 소요 시간 차이에 비해 2배가 더 걸렸어. 도덕과 무관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응답 차이에 비해서는 3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인신적 도덕적 딜레마 뭐였어? 그 2번. 이거는 더 사람들이 감정을 많이 쓰고 고민도 더 많이 한대. 비인신적의 2배, 도덕과 상관없는 일보다는 3배 정도 더 많이 걸린대요. 자, 그린씨는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추가한다.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은 맥락의 종속, 맥락은 상황,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이죠. 종속되는, 속하는 특징을 가지며 감정 반응 강도가 강할수록 직관적 형태의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는 유전자, 문화적 학습, 개인적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미치며 의무론적 누구였어? 앞에 나왔었죠?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한 경우 추론적 판단의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주로 부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겠네요. 칸트와 공리주의 비교한 것과 그 칸트가 의무론 어디 있어요? 의무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겠네. 칸트와 공리주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내용 한번 쭉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